KBS 일라디오 오늘 세계는 안녕하세요. 신성원 아나운서를 대신해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진희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 파병설을 주장하면서 세계대전을 향한 첫 단계라고 언급했고, 우리 국가정보원은 북한군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1차 이동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군의 대규모 파병이 사실이라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안보 구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은 태국에서 다단계 사기 사건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유명 연예인까지 전면에 내세워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도 했다는데요. 태국에서 다단계 사기를 근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잠시 후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10월 21일 월요일 KBS 일라디오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 증거가 충분하다면서 국제사회에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이 전쟁에 더 개입하면 모두에게 해로울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는데요. 만약 세계가 지금 침묵하고 우리가 최전방에서 북한 군인과 교전해야 한다면 세계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전쟁은 장기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수장 시나르가 숨진 이후에도 가자 지구와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9일에도 가자 지구 북부 베이트 라히아 등의 미사일 공습이 가해져 90명에 가까운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는데요. 레바논에서도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헤즈볼라 지역을 완전히 청소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시나르 사망 이후 가자지구 인질 석방과 휴전을 위한 협상이 재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강경 방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검찰이 19일 현지 이스라엘 대사관 공격을 모의한 혐의로 리비아 국적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용의자는 리비아 국적의 오마르로 대사관에 총기 공격을 감행할 계획이었고 IS 대원과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체포된 용의자가 2022년 11월 독일에 입국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듬해 1월 망명을 신청했지만 같은 해 9월 거부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친서방, 친러 노선 후보 간의 대결 구도로 치러진 몰도바 대선에서 개표 초반 친서방 후보인 마이아 산두 현 대통령의 득표율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친러시아 성향의 스토야 노글로 후보가 예상 밖으로 선전을 펼치면서 이변이 없는 한 다음 달 3일 두 후보 간의 결선 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선과 함께 실시된 유럽연합 가입 찬반 국민투표에서도 40% 개표 상황에서 반대 56%, 찬성 44%의 분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민심 변화가 개표 종료 후에 확정될 경우 내년 총선에서 현 집권당이 과반 의석을 유지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이집트를 말라리아 퇴치 국가로 인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말라리아는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모기에게 물려서 걸리는 급성 열병으로 세계적으로 매년 2억 명 넘게 감염되고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로부터 퇴치 인증을 받아 말라리아 청정국이 되려면 3년 연속 말라리아 발병 건수가 없어야 하고 감염에 대응할 수 있는 보건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이집트가 포함되면서 이제 말라리아 청정국 인증을 받은 나라는 모두 44개 국가로 늘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묻고 더블로가. 네, 시나르가 사망한 이후에 이제 그 이스라엘 공격을 주도했던 인물이 사망했으니까 네. 휴전 협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그런 기대가 사람들이 좀 있었죠. 네. 많이 기대를 했는데요. 오히려 긴장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자지구 헤즈볼라를 향한 양쪽 공격이 더 강화되고 있는데요. 19일에는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네탄야후 총리의 자택이 레바논에서 날아온 무인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헤즈볼라는 자신들이 공격 주체라고 아직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헤즈볼라를 지원하고 있는 이란은 이건 헤즈볼라 소행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공격 당시 네타냐후 총리는 이 자택엔 없었습니다. 여기가 총리 공관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란의 대리 조직이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면서 시나르가 사망한 뒤에도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무력화시킬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겠다라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그래서 19일에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또 레바논 안에 있는 헤즈볼라 군사시설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는데요. 그래서 가자지구 북부 베이트 라히아에 대한 공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실종이 됐습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근처의 자발리아 난민촌 그리고 중부의 자와이데 일대 마그아지 난민촌 등에서도 수십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네. 또 레바논 남부에 이스라엘하고 접경에 있는 마을이 있는데요. 이 키암 마을이라는 곳에서는 15분간 무려 14번이나 공습이 이루어졌습니다. 매분 네, 일어났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잖아요. 그래서 로이터 통신은 시나르가 사망한 뒤에도 네탄야후 정권이 이렇게 강경 행보를 고수하는 이유를 분석해 봤는데요. 네. 네탄야후 정권의 목표는 이란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위협하지 못하게 이번 기회에 중동 정세를 바꾸려는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또 다음 달 5일에 미국 대선이 치러지고 내년 1월에 새 미국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데 이렇게 미국이 국내 문제에 집중하는 사이에 중동 정세를 최대한 이스라엘에 유리하게 만들려는 의도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국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시나르를 순교자라고 부르면서 전쟁을 계속할 뜻을 밝혀서 네. 이스라엘, 이란 다 강경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이 1일에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공군 기지가 받았습니다. 13일에도 북부에 있는 한 군 기지에 헤즈볼라의 드론 공격을 받았고 이번에 현지 총리의 자택도 뚫렸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몇 겹으로 겹쳐 있는 방공망 체계를 자랑해 왔는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헤즈볼라의 드론은 일반 미사일 등과 비교하면 저공 비행을 하기 때문에 탐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19일에 이스라엘의 최대 도시 테라비브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는 서둘러 휴전 협상을 체결하라라는 시위가 이어졌는데 긴장은 더 높아지는 네. 상황입니다. 참 끝이 보이지 않네요. 네.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현대사에서 보기 힘든 박빙 승부. 네. 미국 대선 얘기죠. 그렇습니다. 약 2주밖에 안 남았어요. 네.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러면 이제 뭔가 좀 보여야 되는데 네. 아직도 안개 속에 쌓여 있습니다. 네. 19일까지 발표된 주요 여론조사를 보면 해리스 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심 7개 경합주 지지율이 사실상 동률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네, 도무지 예측이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전국 주요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전국 단위입니다. 지지율 48.4%, 트럼프 전 대통령은 46.3%. 그래서 해리스 부통령이 2.1%포인트 차로 근소하게 앞서고 있지만 오차범위 내고요. 네. 7개 경합주로 가면 격차가 더 줄어듭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를 비롯해서 네바다, 위스콘신에서 딱 1%포인트만 앞서고 있고요.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 애리조나에서 각각 2 내지 3%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시간하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요. 네. 두 후보가 48대 48% 와, 동률을 이루고 이럴 있습니다.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승자를 예측하기가 네. 어려운 거예요. 선거 전문 사이트 디시전 데스크 HQ의 데이터 분석 책임자가 그래서 현대사에서 이렇게 박빙의 승부는 본 적이 없다. 어떤 후보가 승리하든 패배하든 놀랍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정치 전문 매체 더 힐 등도 해리스 대통령 당선 확률을 50%로 예측을 했는데 지난달 30일에 예측했던 10%포인트 차를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동률로 조정을 네. 했습니다. NBC의 전국 여론조사에서도 두 후보의 지지율이 정확하게 48%로 나뉘었고요. 대선 족집게로 불리는 통계학자가 있습니다. 네. 네이트 실버라는 학자가 17일에 트럼프의 당선 확률을 50.2, 해리스 49.5로 예상을 했다가 19일에 50대 50으로 또 조정을 했어요. 단 0.1도 없네요. 쪽집게도 못 맞춘다는 네. 얘기죠. 그래서 8년 전에 대선을 했을 때 첫 번째 여성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전국 득표수에서는 290만 표 앞서고도 선거인단 확보에서 최대 격차로 졌던 상황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실버의 여론조사 추세 모델 분석에 따르면 지금 해리스 부통령의 전국 투표 승리 확률은 75%입니다. 하지만 선거인단 승리 확률은 트럼프 50.2, 해리스 49.5거든요. 그래서 2000년 대선 때 플로리다주에서 재검표 논쟁 뭐 굉장히 많이 이제 시끄러웠었잖아요.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나왔는데 그런 법적 싸움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선거 2주밖에 안 남아서 그러니까요. 이 두 후보 캠프 모두 네. 서로에 대한 네거티브 선거 동료를 최고조로 높이는 방향으로 네. 캠페인을 끌고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막판에 말실수를 어떻게 하느냐, 우크라이나 전쟁, 뭐 가자 전쟁의 변수가 역시 초경합 분위기에 승패를 가를 수 있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한 표 한 표가 소중합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대선이 초접전 양상을 보이면서 주요 경합지의 초반 사전 투표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네, 특히 네. 주요 경합주에서 이제 뜨거워지고 있는 건데 사전 투표는 대개 민주당 지지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었어요. 보통 그런데 그렇죠. 네, 근데 최근에는 공화당도 사전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굉장히 독려를 하고 있고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사전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 비율도 빠르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대선에서는 5,800만 명이 사전 투표를 했는데 2020년이 됐더니 1억 145만 명이나 사전 투표를 했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고요. 네. 2020년 대선에서는 민주당원의 60%가 우편 투표를 했습니다. 공화당원은 32%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전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공화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태도를 바꿨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후보가 2020년에는 대선 결과에 불복하면서 우편 투표는 사기다라고 적극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공화당 지지층들에게 적극적으로 사전 투표에 참여하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어떤 결과가 나올지 네. 정말 흥미롭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이러다 단골 메뉴 되겠네. 단골 메뉴요? 네, 선거에 단골 메뉴가 되면 안 되는 네. 그런 테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19일 새벽에 일본 도쿄에서 40대 남성이 자민당 당사에 화염병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총리 관저에 차를 타고 돌진을 했는데요. 지금 27일에 중의원 하원 선거를 앞두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일본 정가에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테러 용의자는 49세 남성 우스다 나스노부라는 인물입니다. 어제 새벽 5시 43분쯤에 도쿄 자민당 본부 앞을 지키고 있던 경시청 기동대원들에게 고압 세척기로 액체를 뿌렸습니다. 또 화염병으로 보이는 물체 5개를 던졌고요. 네. 이 용의자가 이후에 한 600m 정도 떨어진 일본 총리 관저로 흰색 경차를 몰고 돌진했는데요. 이 차는 총리실 앞에 설치된 철제 바리케이트에 막혔습니다. 그 이후에 차에서 내려서 경찰관을 향해 연막통을 던졌는데요.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이 당시에 이시바 총리는 총리 관저에는 없었고요. 근처에 머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차량 안에서 유리병에 점화기 2개가 부착된 화염병 여러 개, 또 휘발유를 채워넣은 플라스틱 탱크 20여 개가 발견이 됐는데요. 용의자는 전신 방호복을 입었고 얼굴에 가스 마스크도 쓰고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근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범행 의도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네. 다만 용의자의 아버지 또 주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용의자가 별다른 직업이 없었답니다. 원자력 발전소 반대 운동에 참여를 했고요. 정치에 대한 불만을 자주 나타냈다라는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 용의자가 2월에 SNS에 누구도 공직에 출마할 수 없다면 폭력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글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단독 공격자의 범행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론들을 보고 있는데요. 네. 특히 앞선 사건들 때문에 테러를 일으키면 관심을 끌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학습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왜냐하면 최근 몇 년 동안 일본에서 선거를 앞두고 자민당 주요 인사를 겨냥한 테러 사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2022년 7월에 아베 전 총리가 참의원 선거를 하다가 총격 테러로 사망을 했고요. 네. 작년 4월에는 기시다 전 총리를 향해서 폭발물을 투척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경시청이 주요 시설, 주요 인사에 대한 유세 현장 경호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참 무섭네요. 그렇죠. 네 번째입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 네, 깜깜하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어떤 얘기인가요? 쿠바가 고질적인 전력난을 겪고 있는데 그야말로 사흘째 안 보이는군요. 그야말로 네. 대규모 비유적인 게 아니라요. 네. 정말 앞이 안 보입니다. 사흘째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고 있어요. 18일에 화력 발전소가 고장 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마탄사스 지역에 있는 화력 발전소가 가동을 멈추면서 쿠바 에너지 광업부가 완전한 정전을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도 아바나를 포함한 전국에 영향이 미쳤어요. 수백만 명의 국민이 정전으로 불편을 얼마나 불편할까요? 네, 겪고 있는데요. 18일 밤에 일부 지역에서 전력 공급이 재개됐는데 이게 19일 오전에 다시 끊겼습니다. 그래서 전역 무렵에 당국이 전력을 복구하는데 진전이 있었다라고 발표했지만 이 역시 몇 시간 만에 다시 끊기면서 상황이 악화돼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쿠바 에너지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지만 이게 언제 완전하게 회복이 될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결국 쿠바 정부가 긴급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비필수적인 사업체 생산 중단 명령을 내렸고요. 네. 학교, 문화시설 같은 공공시설은 문을 닫았습니다. 현재는 자체 발전기를 갖추고 있는 병원, 고급 호텔만 전기를 쓸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쿠바가 이번처럼 오랫동안 전역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던 게 1991년 구소련이 붕괴했던 이후 처음이다. 지금은 쿠바의 전력망이 무너지기 직전이다라고 평가를 내렸는데요. 네. 왜 이렇게 쿠바 전력 상태가 안 좋으냐면 시설이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네. 경제난 때문에 연료 수급이 부족해요. 반복적으로 정전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 국가의 전력 생산을 화력발전소 8곳에 거의 의존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발전소 수명이 25년에서 30년밖에 안 되는데 대부분 지금 이 발전소가 만들어진 지 50년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그 수명을 넘어섰고 유지 보수 작업도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무역 제재를 강하게 내리고 있거든요. 네. 외화도 부족하고 경제난으로 원유 수입도 어렵고 베네수엘라에서 저가로 원유를 받아왔었는데 이것도 베네수엘라 쪽이 좀 상황이 악화되니까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태양광 발전 시설을 확대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효과를 별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문제는 전력 공급이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허리케인 오스카가 아우. 또 쿠바를 강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좀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그렇네요. 보입니다. 네. 네. 다섯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체험 최악의 악몽용대 이거 체험하고 싶지 않은 현장인데요. 그렇죠. 미국의 한 병원에서 뇌사 판정을 받은 환자가 네. 장기가 적출되기 직전에 기적적으로 깨어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36세 남성인 앤서니 후버 씨였는데요. 2021년 10월에 약물 과다 복용 때문에 그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켄터키주에 있는 병원이었는데 네. 의료진이 뇌사 판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장기 기증 절차를 이어서 밟으면서 심장 카테터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뇌사 판정을 받고 죽은 줄 알았던 후보 씨가 눈을 뜨고 몸부림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죠. 네. 정말 악몽 같은 그런 네. 일인데요. 그래서 이 의료진도 굉장히 놀랐다. 네. 나는 여기서 빠지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장기 기증 코디네이터도 뭐 본사에 연락을 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네. 결국 다행히 장기 적출이 취소가 됐어요. 근데 이 동생이 오빠가 수술실로 이동하면서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면서 나 아직 살아있어라고 알려주는 것 같았다라고 느꼈답니다. 네. 그래서 병원 측에 얘기를 했는데 의료진이 흔한 반사작용일 뿐이다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라는 네. 폭로를 내놓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사건이 장기 보존 전문가가 이제 그 청문회 의회
국회 청문회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서한을 보내면서 알려지게 됐는데 이 전문가는 이 사람이 깨어났을 때 의료진이 진정제를 투여하면서 장기를 적출하기 위한 절차를 계속 진행했었다. 알면서도 그랬다는 네. 얘기예요? 그리고 장기기증센터 관계자들도 사건을 축소하려고 했다라는 지금 폭로까지 내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서 살아있는데 누군가가 내 몸을 갈라서 신체 일부를 꺼낼 거라는 이런 건 모든 사람의 최악의 악몽이 아니냐. 네. 이런 일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게 정말 무섭다라는 지적을 내놨는데요. 현재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이 사건이 조사되고 있다고 합니다. 무서워라. 네. 네. 끔찍합니다. 네, 6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메이로다. 네, 태산에 올라가는 게 그만큼 이제 어려운 건데요. 네. 높기 때문에 중국 동부에 있는 한 대학생 그룹이 네. 등산할 때 태산을 등산할 때 네. 짐을 대신 들어주고 간식을 제공하는 새로운 등산 동반 서비스를 선보여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인플루언서인 슈커시 씨가 이용 후기를 공개했어요. 네. 이 태산이 해발 1,500m가 넘고요. 계단이 7,000개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이제 남자 대학생 2명을 고용을 하고 올라간 건데 이 도우미들이 뭐 생수, 간식, 뭐 선글라스, 모자 이런 것들을 거예요? 다 준비해 왔어요. 아. 그리고 이분의 가방을 대신 메고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네. 목이 마르면 물도 주고 휴지도 주고 피곤하면 쉬었다 가도 돼요. 동기부여도 해주고 네. 그래서 너무 편했다. 의지가 되겠네요. 네. 근데 얼마일까 비용을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았는데 광고를 보니까 네. 낮에는 우리 돈으로 67,000원, 밤에는 86,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네티즌들이 네. 비용을 지불할 가치가 있다. 이런 그럼요. 긍정적인 반응을 네.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실질적인 도움도 도움이지만 정신적으로도 네, 함께 네. 한다는 할 수 의지가 있다. 많이 네. 되죠. 격려를 해주니까요. 저 같은 사람 정말 필요하거든요. 네. 마지막 키워드 볼게요. 사랑의 정차 시간은 3분. 이거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뉴질랜드의 더니든 공항이 차량 네. 하차 구역에서 이용객들이 포옹하는 시간을 3분으로 제한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 다정한 작별 인사를 원하면 주차장을 이용하라라고 적힌 안내판이 설치됐는데요. 네. 이 최고 경영자가 20초만 안 와도 사랑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분비된다라는 연구 결과를 언급하면서 고객들을 빠르게 이동시키면 더 많은 사람이 포옹을 나눌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차량 하차 구역에서 너무 혼자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기 또 이해가 때문인데 가는 면이 있네요. 이 공항 주차장은 15분 동안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대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누구를 보내는 게 아니라 딱 차량 하차만을 원하는 승객들이 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네네. 포옹을 하고 싶은 사람은 주차장에 가서 인사를 나누라는 건데요. 네. 다만 공항이 이렇게 제한을 두니까 네티즌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였답니다. 일부는 너무 짧다 이렇게 제한하다니 말도 안 된다라고 분노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와 수수료랑 벌금이 전 세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공항 주차장을 15분이나 무료 개방해 준다고 하면서 굉장히 놀라워하는 네, 그런 반응이 반응도 다 다르네요.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재밌는 얘기였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까지 웨싱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일라디오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할게요.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전해드리죠. 맥플라이의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baby.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Yesterday you asked me something I thought you knew. So I told you with a smile, it's all about you. Then you whispered in my ear and you told me to. Said you make my life worthwhile. It's all about you. And I would answer all your wishes if you asked me to. But if you deny me one of your kisses, don't know what I do. So hold me close and say 3 words like you used to do. Dancing on the kitchen tiles, it's all about you, yeah.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범죄 수익과 자금원은 빠짐없이 환수해야 한다면서 민생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 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모녀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이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면담에서는 의제 제한 없이 김건희 여사 관련 논의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이 요식행위로 끝나지 말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대표가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 특검 전면 수용을 적극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도 북한의 파병 규탄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 해소와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이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는 자사주 공개 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또다시 기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태국 방콕 김종민 통신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태국에서 다단계 사기 문제가 큰 이슈가 됐더라고요. 그 유명 연예인들이 연루돼 있다고 하던데 무슨 일인가요? 네, 태국의 아이콘 그룹의 다단계 사기로 지금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그룹은 매우 저렴한 온라인 마케팅 강좌와 건강 보조식품 판매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유인했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회원을 지속적으로 모집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추가 투자 강요를 당했으며 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게 되어 심지어 자살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 수는 최소 74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액만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은 태국인들뿐만 아니라 일본과 미얀마 그리고 최근에는 대만 등 다른 국가에서도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태국 경찰은 아이콘 그룹 경영진을 체포하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아이콘 그룹은 유명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를 앞에 내세워 대중을 끌어들였고 이들 연예인들 또한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태국 유명 TV 진행자이자 배우 칸타타포는 아이콘 그룹 마케팅 담당 임원으로 알려졌으며 다른 연예인 2명도 투자자 모집과 제품 홍보 등을 도와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배우 칸은 기자회견을 열어 결백을 주장했고 아이콘 그룹과의 계약을 해지했으며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한국인 피해자는 명확히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주변 국가들에서 광범위한 피해가 속출하는 만큼 한국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굉장히 심각한데 태국에서 이 다단계 사기 사태가 벌어진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던데 이 관계 법령이나 규제가 없는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태국의 다단계 사기는 꽤나 네. 오랜 역사와 다양한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국은 오래전부터 꽤나 잘 짜여진 계급 사회였습니다. 17, 8개 계급으로 나뉘어진 싹디나 제도를 만들어 사용했는데요. 이 계급 제도는 최상위인 임금 아래 17개 단계의 왕족, 종교, 귀족, 군인과 공무원, 그리고 평민으로 나뉘어진 신분 제도입니다. 물론 지금은 모두가 평등한 민주주의 사회지만 이런 신분 제도의 관습은 지금도 사회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계급의 사람들끼리 잘 뭉치거나 윗계급 사람들을 동경하는 문화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신분 상승의 기회 역시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일이며 이런 일련의 관습으로 인해 다단계 사기에 잘 이용당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다단계 사기가 이렇게 많아진 게 언제부터인가요? 이 다단계 사기가 주로 발생한 것은 네. 1990년대 후반부터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태국은 아시아 경제 위기로 인한 금융 불안정으로 많은 국민들이 빠르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다단계 방식은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매력적인 기회로 인식되었었습니다. 다단계 회사들은 단시간에 고수익을 약속하며 사람들을 끌어들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속아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로 건강보조식품과 미용제품 판매, 온라인 마케팅과 교육 프로그램, 부동산과 금융투자 등의 유형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다단계 사기는 제품의 판매보다 새로운 신규 회원을 모집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구조를 이루고 있어 기존 회원들은 자신들의 인맥을 총동원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회원을 모집해야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로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빠져나오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군요. 연예인 같은 유명인들이 나오면 또 일반 사람들은 현혹되기 쉽거든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태국에서는 이런 다단계 사기 사건들이 반복되고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네. 이렇다 할 법적 규제나 사기 방지를 위한 노력은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기 집단들은 지속적으로 이름을 바꿔가며 여전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다단계 사기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규제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태국 방콕의 김종민 통신원이었습니다. Here comes the sun.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군 병력을 파병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참전은 우크라이나 전쟁뿐 아니라 한반도 안보 지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글로벌 이슈 오늘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을 중심으로 갈수록 깊어지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 나와주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군의 움직임에 대해서 사실 지난 며칠 동안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혹시 뭐 새로 들어온 소식이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는 네. 좀 전에 전해주셨던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영상연설을 해서 북한군 파병을 세계 전쟁 월드워, 영어로는 월드워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되던데 네. 세계 전쟁으로 가는 뭐 첫 단계다 이렇게 얘기한 게 가장 이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북한군이 한국 전쟁, 그 6.25 전쟁 끝난 이후 휴전된 이후에 이제 이 실질적으로 이 군이 이제 그 전쟁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제 현대전에 맞는 훈련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젤렌스키도 네. 북한이 만약 현대전에 훈련을 받게 되고 숙련이 되면 이거 전 세계적인 불안과 네. 안보의 위협이 증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우크라이나의 그 현지 온라인 이 영문 사이트들을 들어가 보니까 네. 이제 키이우 포스트, 키이우 인디펜던트 이런 언론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역시 그 우크라이나인들이나 또는 다른 뭐 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해 본 뉴스 역시 북한 관련 뉴스가 1위부터 3위까지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CNN은 우리 시간으로 어제였죠. 그 북한 군인들한테 이제 뭐 군화, 뭐 옷 네. 이런 거를 이제 배 보급하기 위해서 네. 한국말로 되어 네, 있는 한글 이제 설문지를 한국 설문지를 냈다. 이런 것들도 네. 이제 많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이렇게 쭉 영상과 뭐 여러 가지 이제 보도들을 나온 거 보면은 북한군은 이제 블라디보스토크에 일부 한 1,500명 정도가 1차로 현재 도착한 걸로 보여지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지역에서 이제 포착된 것으로 보면은 도네츠크, 그러니까 접경 지역이죠. 네네.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에서 북한군의 시신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일부 그쪽에도 병력이 이미 들어가 네, 있는 이미 걸로 들어가 있는 이미 거군요. 이제 소수 네. 인원이지만 들어가 네. 있는 걸로 보이고 우크라이나 언론들이나 군 당국의 그 발표에 따르면은 이미 접경지대에서 북한군 18명이 탈영을 해서 우리 쪽으로 넘어왔다. 네. 이런 얘기도 나와 있는 걸 보면은 그쪽에서도 포착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말 훈련은 블라디보스토크는 아니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좀 먼 극동 지역 연해주 포그라니치 지역에 있는 세르게예프스키 마을 인근에 있는 훈련소에 있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한 군인들이 들어보니까 특수작전군 정예부대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성격의 병력인가요? 북한의 그 11군단 소속의 특수작전군 예하의 정예부대 폭풍군단이다. 이런 이제 보도 지난 며칠간 많이 네. 들으셨을 겁니다. 이 군단은 주둔지가 평남 덕천에 있다고 해요. 그리고 특수 8군단은 모체로 해서 창설이 된 최정예 특수부대이고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특수전사령부, 특전사랑 네. 비슷하다 이런 설명입니다. 이 특수 8군단이 1968년에 청와대 습격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때 1, 2, 4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된 부대라고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10일이라고 이달 2일에 이 폭풍부대로 추정되는 특수부대를 직접 시찰했다. 2차례 시찰했다. 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아마 파병을 앞두고 시찰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훈련이 잘 된 부대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러시아가 북한군을 우크라이나전에 배치한다는 게 그만큼 좀 자국 병력은 부족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병력난이 네. 얼마나 심각한가요? 병력난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는 네. 뭐 이미 꽤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네네. 이번에 북한군이 이제 파병이 된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온 이후에 오늘 가디안이라든지 미국의 포천지 같은 일부 매체들이 이미 벌써 이 러시아가 현장에서 엄청나게 병력난에 시달리고 있어서 북한군을 투입하게 된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네. 사실 이 꾸준히 이제 이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탈영병도 늘고 또 사실 1년도 부족한 상태인 거는 뭐 이미 오래전부터 네네. 계속되어 왔는데 지난해 7월에 그래서 러시아 의회가 징병 연령 기준이 그동안 27세였는데 이거를 30살로 높이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올해 초쯤에 이게 이제 정식으로 발효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15만 명을 모집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뭐 일부 이제 이 중에 일부를 군에 투입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러시아 법상 이렇게 징집된 그 자국 병사들은 해외 전투에 투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게 되어 법으로 있군요. 그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도네츠크 같이 일부 우크라이나 영토로 자기네 땅이다라고 이미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편법적으로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편법적으로 러시아 군들을 거기 투입하고 있고 상당한 인적 타격을 받은 걸로 네네. 지금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북한군이 들어가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인력난의 일부를 해소할 수 있지 네네.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현재로서는
뭐 러시아 본토 쪽에 있는 쿠르스크 주의 지역에 아마도 이 북한군의 일부를 투입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분석이 많은 듯해요. 쿠르스크요? 쿠르스크는 얼마 전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했던 러시아 영토잖아요. 러시아 영토죠. 그럼 최근에 이 지역 일부를 러시아가 탈환했다고 하던데 네. 혹시 뭐 이런 전환과 북한군 배치가 어떤 좀 연관성이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네. 지난 8월에 우크라이나가 기습적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해서 이 쿠르스크 일부 지역을 차지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국경 지역에서 꾸준히 공격을 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깊숙이 들어와서 네, 영토를 본토까지. 차지한 네. 거는 처음이어서 좀 네네. 타격이 컸고 당연히 푸틴으로서는 리더십에 엄청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푸틴은 이제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최근 들어서 여기 주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병력을 많이 배치하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빼앗겼던 영토의 절반 정도를 이 탈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나머지를 이제 더 탈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이 병력과 네네. 무기들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북한군이 아마 쿠르스크 지역에 파견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 김정은과 푸틴 대통령의 밀착 움직임은 사실 뭐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좀 노골적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북한이 이미 그 우크라이나 전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 정황도 맞아요.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무기를 북한이 무기를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에 투입하기 네네. 위해서 러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사실상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 정황은 많이 포착이 됐는데 네네. 설마 직접 병력까지 투입할 그러게요. 일일까라고 네. 하는 점에 조금 반신반의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뭐 그렇군요. 현실화된 네네. 걸로 보입니다. 푸틴과 김정은은 사실 지난해 하고 올해 6월 또 서로 이렇게 상대방 국가를 방문하면서 네, 그렇죠. 이른바 이제 부로맨스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역시 우크라이나전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죠. 네네. 러시아로서는 북한의 무기가 아주 필요하게 필요하고. 됐고 북한은 이걸 러시아를 통해서 이제 무기를 공급함으로써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했다는 네. 걸 전 세계에 알리고 그럼으로써 이제 뭐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네. 또 미국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한국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의 효과를 얻은 걸로 네네. 이제 파악이 되죠. 작년 9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극동 지역을 방문해서 푸틴하고 회동을 했는데 네. 이때 뭐 다량의 무기가 들어 있는 컨테이너를 러시아에 보냈습니다. 뭐 품질에는 뭐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도 네네. 얘기가 되고 있지만 어쨌든 뭐 러시아로서는 굉장히 탄약 조차도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걸로 뭐 한숨을 돌리게 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북한은 이런 무기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파병을 함으로써 러시아와 관계를 돈독히 하고 네. 이제 군사적으로 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이라든지 또 핵무기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핵심적인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전달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게 모든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현재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지금 확인할 수는 네.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는 러시아도 상당한 부담이 있고 러시아의 어떤 세계적인 경제 고립 이런 것들이 더 심화되기 네, 때문에 네. 이것도 쉽지는 않은 문제이지만 뭐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네.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굉장히 긴밀해지고 있으니까요. 네. 푸틴과 김정은이 양국 관계를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으로 격상을 시켰잖아요.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지난 보면 될까요? 6월에 푸틴이 네. 직접 북한을 방문했을 때 이 협약을 체결하기로 네. 약속을 김정은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의회의 비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지난 14일에 의회에다가 제출을 했고 그 내용을 이제 다시 공개를 했는데 그 구체적인 협약의 내용은 지난 6월에 조선중앙통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공개됐건가 뭐 동일합니다. 근데 이 조약의 핵심은 쌍방죽 이 두 나라 중에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고 전쟁에 처하게 되면은 다른 쪽에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뿐만 아니라 세계 질서라고 하는 차원에서 두 나라가 협력하고 경제적 또 정보 통신 분야, 기술 뭐 이런 개발 이런 분야에서 아주 다각적으로 협력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러시아와 북한은 이 조약 체결 이후에 실질적으로 아주 빠르게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화해 왔고 네. 인적 교류도 지금 네. 상당히 빠르게 하고 있는데 아마도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병력 파병도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네. 더 밀착하게 된 경우에는 이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문제가 그동안에는 중국과 북한 대 뭐 한국과 뭐 미국 이런 구도였다면 이게 이제 북러 관계로까지 네. 확대된다는 것은 뭐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네. 안보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요인으로 그럼요.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네, 아주 긴장되는 네. 상황인데 네. 어떠세요? 이 북한군의 파병이 우크라이나 전황을 좀 바꿀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시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뉴스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이제 의견도 한번 여쭤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를 확인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좀 조사를 해봤는데 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게 매우 위험스러운 신호이기는 하나 우크라이나 전이 지금 2년 넘게 진행되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기화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에 어떤 전환을 가져올 결정적인 모멘텀까지는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네네. 있는 게 대부분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규모에 따라도 다를 수 있고요. 그렇죠. 네. 지금 10,000명에서 12,000명 정도를 투입한다고 하는데 네. 그 정도로는 어떤 게임 체인저가 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지금 전문가들은 네.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가 그래서 따라서 이제 최전선에 이런 현대전에 익숙하지 않은 북한군을 이렇게 투입하기보다는 네. 결국엔 뭐 공병 업무라든지 또는 어떤 지원 군 역할 이런 것 쪽으로 중심을 두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의견들이 대부분인데요. 또 어떤 전문가들은 이 러시아가 현지에 지금 투입하고 있는 자국군은 사실 신병들이 대부분이고 이 북한군은 정말 최정예이고 네, 정예부대고. 실전은 경험은 없지만 이게 지금 아주 단단하게 훈련된 네. 병사들이기 때문에 네네. 이건 사실 또 어떤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의견도 사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어쨌든 뭐 이렇게 볼 때는 전반적으로 이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에 투입됨으로써 게임 체인저까지 될 수 하기는 어렵겠지만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압박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네네. 글로벌 안보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는 듯합니다. 뭐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 북한군의 파병이 세계 대전을 향한 첫 단계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네, 파병이 됐다는 그 소식 자체가 네. 이미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예. 나토나 미국 등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좀 변화가 있을 수 있겠네요. 지금 이 많은 정보가 사실 우크라이나 정부와 우크라이나 군 정보 당국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걸 굉장히 우려스러운 사인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많은 지원을 받으려고 더 이제 국제사회를 향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분명히 나토 군 내부 또는 나토 회원국들 내에서는 좀 직접 파병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네. 여론 또는 의견이 무게감을 갖게 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북한군의 파병에 따라서 서방들도 사용하는 무기의 어떤 지원 수위를 좀 높일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특히 미국 등 서방들, 특히 젤렌스키는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게 이 미사일의 사거리, 장거리 미사일의 사거리를 러시아 본토까지 깊숙이 타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라고는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이번에 허용될지 여부를 좀 관심 있게 그렇군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군이 실전 경험이 좀 많잖아요. 아무리 정예부대라 하더라도 네. 북한 군인이 좀 총알바지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점 때문에 일부 북한군이 이미 벌써 투입된 이 접경 지역에서 그 탈영도 하고 있는 것이 네네. 아니냐라고 보이는데 사실 북한군이 그럴 가능성이 있고 아, 그래요? 또는 뭐 다른 지역에서 모병을 해서 투과바지로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러시아 군인들이 그런 부분들 특히 러시아에서 뭐 죄수들도 투입하고 있다 네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다른 어떤 친러시아 국가들로부터 모병을 해서 총알바지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우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듯합니다. 네. 어쨌든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군 병력을 파병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제적으로 아주 큰 파장과 네.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글로벌 이슈 오늘은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 논란과 그 파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유투의 Beautiful Day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김진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